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세계에서 하루 평균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와 기업, 학교에서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른 속도로 퍼져갑니다. 뉴욕시는 내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에게 $100를 주는 등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정치인과 공화당주에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현 상태에서의 정부 차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비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의회에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의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열리고 있는 의사당 폭동 조사 진실찾기 청문회는 대부분 미국인들에게는 지루하거나 무감각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그리고 또 미국의 미래가 걸린 이슈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밀고 당겨졌던 초당적 기간 산업안이 연방 상원에서 공식 논의를 하기 위한 투표수를 확보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17명이 민주당 의원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2,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예상보다 낮은 6.5%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곧 백투스쿨 판매 기록을 기대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는 메달보다 중요한 인간 스토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라오스계 미국인 수니 살리 체조 선수가 사이먼 베일즈가 기권한 뒤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미국은 백신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순간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찰나입니다. 마스크보다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그 효력이 훨씬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상황을 말씀드리고 백신 접종에 관한 여러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의회신문 더 힐은 샤킹한 뉴스라고 보도를 합니다. 7월 25일 며칠 전에 끝난 한 주일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자를 통계를 내봤더니 미국이 그 전주보다 131%가 늘어났습니다.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브라질보다도 인도보다도 하루 감염자가 훨씬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바이러스 감염자,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겠죠. 8%가 늘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에 감염자가 131%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사망자도 한 주일 전보다 21%가 늘어났는데 이 사망자도 대부분 미국이거나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많이 숨졌습니다. 미국 사람 현재 질병통제국에서는 백신을 완전하게 다 맞은 사람 존슨앤존슨은 한 번 그리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는 2번 다 접종받은 사람 49%로 봅니다. 적어도 한 번 접종한 사람은 57%로 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국 방송을 보실 때 브레이크스루 이 감염이라는 브레이크스루 그 인펙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바로 그게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았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물론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 듣다가 뭔가를 또 놓쳐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었는데 팍스뉴스에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완전히 백신 접종한 사람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확산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감염자가 그 전체 바이러스 감염자의 25%는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만 해놓고는 그게 어떠한 그 자료인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설마 팍스가 이 같은 것을 잘못 보도해야 했겠어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근데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뉘앙스는 풍겼죠. 팍스 뉴스는. 그렇기 때문에 뭐 로스앤젤레스 뭐 4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이제 2.5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감염자로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감염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마치 이제 정부가 무엇인가를 질병통제국 같은 곳에서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많겠죠, 당연히. 심지어는 감염자도 지금 현재의 감염자뿐만이 아니라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겁니다. 오죽하면 60%나 더 많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연구 결과가 예측 연구죠. 그런 경우는 예상 연구, 예측 연구가 나왔겠습니까? 테스트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지금 중요한 것은 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breakthrough infection 되는 백신 접종 받았는데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100% 완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5%, 6%,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남아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도 뭐 4주일 전보다 지금 감염되는 사람이 4배가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늘어나고 중환자실 입원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생기니까 또 미국 전국적으로 백신을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거의 모든 사람이 내가 백신 접종을 받아둘 걸.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주일 전보다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 나 아무래도 이거 보니까 너무 위험해 하면서 백신 접종 쪽으로 마음을 기울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도 내일부터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아직도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번 접종을 받아야지 되는 경우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받을 때 한 번 $100를 줍니다. 뭐 존슨앤존슨 한 번의 경우는 그 한 번으로 $100 가져가시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정부가 돈을 써가면서 주민 또 카운티 주민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지금 캘리포니아, 뉴욕주, 뭐 LA, 뭐 카운티, 시, 뉴욕시, 연방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재향 군인 청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오늘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기자회견을 할 것 같고요. 연방 정부, 주 정부, 로컬 정부뿐만이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회사도 이제 직원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가 아파서 백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 직장인에게 이렇게 하고 있고 구글의 경우는 오랜 동안 재택근무를 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재택근무하던 직원들을 회사로 나와서 근무하게 하려는 정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걸 미룬다고 합니다. 뭐 그 밖에 몰건 스탠리 같은 제정업계에서 큰 회사 이 미디어에서도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고 대학교는 며칠 전에 제가 500군데의 칼리지와 유니버시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00군데에서 5분의 1인 100군데가 더 늘어난 약 600군데의 대학과 칼리지가 가을에 학교 올 때 백신 접종 받고 오세요 한다는 거죠. 캘스테이시 미국에서 공립대학교 시스템 가운데서는 가장 많죠.
21개인가요? 캠퍼스 있죠? 21개, 22개 정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일 학생들이 많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의 뭐 몇백만 명 되겠죠. 백신 접종뿐만이 아니라 또 연방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하는 계약자 회사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다시 마스크 쓰기 시작했고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여행 규제 같은 것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차원, 정부 차원, 개인들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맞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이 공화당이 백신 접종이 자유를 막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처음부터 이 백신이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또 도시니까 민주당 주, 시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시골, 주, 카운티, 시에 별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는 도시가 아니라 그쪽으로 미국의 바이블 벨트 남쪽 이쪽으로 피해자가 많이 나와서 일부에 뭐 엘라바마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플로리다 주지사도 약간 백신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해요. 팍스의 셔네니티와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하게 그런 형태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수입니다. 소수고요. 대부분의 공화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 오하이오주의 한 그 카운티에서 뭐 마스크 쓰기 의무화 이런 것 한다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플로리다주에서도 뭐 마스크 쓰기, 뭐 백신 접종 의무화하면은 비즈니스에 어떤 벌을 주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기반은 아직도 백신에 대해서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마음이 강하게 지지하면 강하게 지지할수록 꼼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어제 그 사설을 쓴 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도 셔네니티까지 가지는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일반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예외를 뒀어요. 가장 위험한 공공건강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그럼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은 그렇게 급한 백신 접종을 연방정부가 의무화할 만큼의 위험 사태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905년도에 연방대법원이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것처럼 대중건강의 보건에 위험이 있다고 할 때 백신이 있으면 그 백신 접종을 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 천연두가 그랬잖아요. 이제 미국 그 영국과 독립전쟁 당시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앞장서서 그랬던 적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기를 백신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한다. 그건 당연하죠. 모든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위험 요소는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남아 있어요. 다만 더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덜 아프고 병원에 안 가고 죽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 베네핏이 더 많은 거죠.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받아라 하고 뭐 반강제화 내지는 의무화를 할 수 없지만 민간 기업은 할 수 있다. 민간은 그 회사 자체의 룰을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돼야지 미국이 자유를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자유주의 그 철학자가 로버트 노직이라고 이분이 2002년도에 숨지셨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자유주의 완전 그 자유를 그 추구하는 그 철학자인데 이분은 세금 내는 것도 강제 노동에 비유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다 그것은 돈과 다른 기타 자유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직 교수는 그럴 때는 정부가 백신 접종 같은 것 하라고 건강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철학자 가운데서 가장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로버트 노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도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하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맞았고 맞으실 그런 백신은 미국 백신 경우요. 급하게 승인을 한 겁니다. 템포러리 승인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연방정부에서 식품의약국이 백신을 완전히 일반 승인을 하려면은 절차도 너무너무 많고 그 조사 그 요구량이 너무 방대하죠. 게다 대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그 관료주의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서 빨리 식품의약국이 일반적인 그 임시 승인이 아니라 승인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되면 백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테고 뭐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쭉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연방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또 친구들이 가족끼리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맞으십시오 한다고 강요 내지는 뭐 설득 내지는 뭐 호의를 베풀고 이런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국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고 카운티마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접종 상태는 지금 이 정도고요. 마스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하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로 마스크 쓰기에 어느 정도의 신뢰에서 의무화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거죠. 디즈니랜드가 내일부터 금요일이죠. 공원에서 이 실내 공원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실내에서는 이 그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백신 접종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도록 정했습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정했고요. 실외에서는 그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즈니랜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뭐 여러 군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제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그 카운티 차원의 법을 통과시킨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있죠.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그것을 투표하기 전에 보건 관계자가 나가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보건 관계자니까 당연히 뭐 마스크 쓰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 사람이 본인이 그 같은 증언을 그 회의에서 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지 모른다. 파사이 칸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름에서 이제 대강의 그 인종이 짐작이 되는데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메시지, 외국인 혐오 메시지, 그야말로 시의원들도 이 공공, 보건, 건강 그 관계자에게 마치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그런 그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그 사람의 일부에는 시의원들도 있다. 이만큼 아직도 백신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아직도 많다 하는 현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는 짧게 하나, 조금 길게 하나, 두 가지 아이템을 전해드리겠는데 그 두 가지 아이템 가운데 하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꼭 보도해드려야지 되겠다 하고 선택한 아이템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 좀 연장하도록 의회에서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7월 31일이니까 내일 모레로서 토요일로서 끝납니다. 이제 렌트비 못 내신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퇴거 유예 명령, 행정명령 이게 끝나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는 건데 2020년 지난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 몇 번 연장을 했었고요. 이번에 또 마지막인데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왜 이 일이 나왔냐면은 최근에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연장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런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해달라라고 했는데 꼭 렌트 들어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요. 렌트비를 내야지 랜드로드도 그 건물을 전부 캐시 주고 사지 않은 한 페이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 들어 사시는 분과 또 그 렌트를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행정부 차원에서 뭐 도시개발국이라든가 또 농림부 뭐 재향군인청 이런 곳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왜냐하면 그 각 부처의 어떤 그 융통성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또 당부를 했고요. 거의 11개월 동안이네요. 질병통제국이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집에 살다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기고 본인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집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 건강이다. 공중보건이다 해서 질병통제국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관장하게 됐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이 연장을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연방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 따라 다 다른 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여러 가지를 잘 준비를 하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께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물론 언젠가 내기는 내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장 이제 숨 좀 쉬자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요. 그리고 앞에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고 오늘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그 의사당 사건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월 달부터 선거 끝나고 나서 본인이 그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까지 거의 날마다 연방 법무부에 그때는 뭐 장관이 아니었었잖아요. 장관 대행에게 전화를 날마다 걸었다. 전화를 건 이유는 이제 이것을 연방 그 법무부에서 부정선거다 하면서 조사에 착수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제프리 로젠. 당시에 그 연방 법무장관 대행인데 제프리 로젠 대행은 대통령이 날마다 전화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신을 법무장관 대행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대통령이 또 본인이 그 자리를 원했으니까 그 자리에 갔고 해서 대통령 얘기를 계속 듣는데 이게 다 증언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듣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 로젠 대행이 주제를 좀 바꿔보려고도 하고 해도 안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프리 로젠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서 어떤 조치를 해준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젠이 어떤 땐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으니까 옆에서 전화 받고 한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법적 그 조치 요구를 통해서 막지만 않는다면 그 12월부터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대통령으로서 연방 법무장관 대행에게 어떤 요구, 어떤 메모를 남겼는지를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왔고요. 마이클 파넌이라는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소속의 경관이 어제 증언하는 것 보니까 이분은 심장마비 일으켰던 분이에요. 당시에 그 폭도들을 막기 위해서 폭도들한테 완전히 매맞고 뭐 스턴건으로 쏘임을 받고 해서 본인의 이제 바디 카메라를 보고 거기에 따른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증언하고 오늘 아침에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그 의사당 그 사건을 수사하는 거죠. 의회에서 말하자면 조사하는 것을 안 본다. 보기를 거부한다. 시간 없어서 못 본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케빈 맥카티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 못 본다 하잖아요. 4명의 이 경관들이 증언을 하는 경관들이 white, black, brown 전부 있습니다. 전부 있어서 본인들이 그 당시에 보고 겪은 것을 지금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뉴욕주 상원 선거에 나가서 실패했었던 후보죠. 데니엘 크리스트만이라는 이 사람도 체포됐어요. 의사당에 가서
온갖 이제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고 했었던 것. 뭐 그 당시에는 지금 굉장히 뭔가 조사를 하기가 쉬웠잖아요. 나와서 내가 이랬어 하고 전부 발 올리고 남의 책상에 가서 앉아서 뭐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올려서 이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중간에 사람들에게 뭐 딱 전화 걸고 뭐 거기에다가 메시지 보내서 자신이 나와 있으면 내려줘 했는데도 결국은 본인이 남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체포가 됐고요. 원래 2020년도에 자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려고 했습니다. 주 선거에서 이기지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했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고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공화당이 지금 수정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데 1월 6일 의사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수정주의는 어둠 속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1월 6일 날 사건이 있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다가 이제 마알라고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 만나고 오더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낸시 펠로시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의사당이 충분히 그 같은 그 폭동에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당의 최고 책임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날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방송을 오후에 해드려서 압니다. 더 잘합니다. 스케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폭도들이 막 일어나고 몇 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위군 투입도 나중에 부통령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두 번째, 낸시 펠로시 책임이다. 어떻게 폭도들을 막지 못했는가. 10,000명이 넘는 폭도를 방위군도 없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의사당 경관이 몇 명인지 아세요? 유니폼 입은 경관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성난 군중 10,000명에 2,000명.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유니폼 입은 사람이 거의 10,000명입니다. 9,8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지원부서 3,000명 빼고 의사당이 지금까지 민주주의 보루였고 그렇게 평화스러웠기 때문에 2,000명밖에 안 되는 유니폼 입은 경관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10,000명의 폭도들을 온갖 무기 다 가지고 쳐들어온 폭도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적들을 했고요. 이 지적은 이 숫자 같은 건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거고요. 이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의사당 경관이 애틀란타의 경관보다는 뭐 그 애틀란타보다도 적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에 이 그 의회에서의 조사도 정치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진실, 역사의 진실을 알아가는 기공식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그동안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오바마가 케냐 태생이다 라고 러시아에서 받은 그 같은 그 가짜를 주장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거의 모든 공화당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었다는 거죠. 오바마의 이제 선거에서 같이 뛴 존 맥케인 전 연방 상원의원도 타운홀에서 어떤 그 백인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오바마가 뭐 케냐 태생이고 무슬림이잖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This man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는 거죠. 진실이 여기 있는데 공화당이 그 진실을 지우고 바꾸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수정주의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바이든이 선거를 훔쳤다. 낸시 펠로시가 잘못했다. 이런 형태로 몇몇 사람들만 그거 아니다. 바이든이 선거를 훔치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가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화당 가운데서 몇몇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리스 체니, 아담 킨징어 같은 일리노이주, 또 리스 체니 너무 이제는 잘 아시고요. 딕 체니의 딸. 그런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 지금 공화당은 다 예전에 오바마가 케냐 태생이야 할 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잘 모르고 하는 분이고요. 그런 소리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지금은 미국에서 정말 100명 안에 드는 공화당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다 바이든이 선거를 훔쳤어 라고 말하면서 의사당에 저 조사하는
현장에 대해서 눈도 돌리지 않고 가짜로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헐리우드 액션이 지금 4명의 경관들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덜, less 드라마틱했다. 경관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당했는가. 오죽하면 현장에서 직무 수행 도중 심장마비가 옵니까? 그게 훨씬 더 드라마틱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지금 이라크 전쟁터에도 나가서 전쟁터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아퀴리노 건넬 경관의 얘기를 인용을 하네요. 중세의 전투와 같았다 그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두 손에서 피가 나고 하는 그런 거요. 그리고 또 해리 듄이라는 이분은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내가 어떻게 N자 월드를 수없이 받았는가. 또 마이클 파논 이분이 바로 비디오 카메라로 이렇게 쫙 봤는데 정신이 잃고 심장마비 일으켰던 분들. 그런데 이 세 분 플러스 또 한 분의 얘기가 모두 그 폭도들이 한 얘기가 트럼프가 나를 가라고 해서 왔다. 트럼프가 보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공화당 유권자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아직도 바이든 책임이지. 누가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그날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공화당과 민주당 또 맥카티 그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도 이번 조사가 그 같은 공화당 유권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가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일했고 지금은 이제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조나단 라프라는 분의 새로운 책을 예로 들고 있는데 Constitution of Knowledge라고 지식의 헌법이라는 이런 책인데 지금 미국은 인식론의 비상사태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진실인 줄 알면서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미국 민주주의가 인질로 잡혀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 규제하는 것도 실패했고 가짜 정보 쫙 풀었죠. 그러면서 페이스북, 구글 같은 데 돈 엄청 많이 벌었죠. 지금 이제 규제한다 하지만 돈 벌 거 다 벌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시대에. 좌파의 캔슬 컬처, 진보파의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과거에 이런 동상도 내려야 되고 이런 것도 이유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지난 5년 동안의 도널드 J. 트럼프의 날마다 하는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 몸속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5년 내내 그렇게 했으니까 심지어는 취임할 때부터 그 왔던 사람들의 숫자부터 부풀리고 허리케인 같은 거 경로를 가짜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모든 거 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마비됐고 진실 지우기를 하는 완전히 인식론의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가 있기 7개월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부정선거를 할 것이다. 도둑질 할 것이다. 선거 치러지기 7개월 전에 야당이. 이게 바로 조지 오웰이 또 못 그렸던 조지 오웰조차도 미처 끝내 다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왜 어떠한 정부에서 빅브라더가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하고 귀로 들은 것을 부정하라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부정하고 내가 따르는 대로 해라. 완전히 책 속에 먼지까지 다 새고 있는 빅브라더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도 완성하지 못한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나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지만 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내년의 선거에서 온건한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해왔었던 왜곡과 거짓과 폭력, 말의 폭력, 실제 폭력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부정하면서 당선될 때 그때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아래서 본인이 다음에 하원의 의장이 돼보겠다고 살살 기고 있는 케빈 맥카티 공화당 원내대표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을 할 때 그때 공화당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당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4명의 경관들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싸우고 어떤 지금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올바른 그 증언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어깨 한번 슈러그도 하고 나서 나 바빠서 못 보겠거든. 이러면은 날 샌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오늘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는 아주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GDP가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은 지난 분기에 6.5% 예상을 8.4%를 했으니까 예상보다 거의 2% 정도 낮은 편이죠. 지금 델타 바이러스와 인플레이션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2, 4분기에 GDP 증가율이 예상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토어 그 사이에 오픈했고 백신 접종도 늘어났고 연방정부의 보조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또 어찌 보면은 공급망이 아직까지도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경제 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숫자상으로는 팬데믹 관련 피해를 다 복구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보다는 더 나았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물량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조금 많이 파는데 그게 성장이고 지금 물량이 없는 거죠. 집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잖아요. 소비는 같은 기간 지난 분기에 11.8%가 늘어났습니다. 경기부양책 도움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백투스쿨 다가오는데 전국 소매협회가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백투스쿨 소비가 7,704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일까지 했더니 전자기기 아이템 이것도 문제인데요. 수요를 맞춰줘야지 되잖아요.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전에 쓰던 구글 크롬북을 하나를 더 사려고 했거든요. 전에 제가 살 때는 한 $200 주고 샀었는데 그 당시에 $500 정도였고 그것도 없었어요. 똑같은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그 정도로 뭐 칩이 있어야지 되는데 계약하면은 청소년이건 대학생이건 전부 가장 많이 랩탑을 사지 않겠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조금 많이 사고요. 해서 킨더가든부터 초등학생까지가 계약할 때 평균 쓰는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게 웬일이래요. 2020년도에 $849 그리고 올해 $849로 예상을 하고 2020년도에 $789 그때도 뭐 랩탑을 많이 샀으니까요. 그리고 한 해 전인 팬데믹 이전 2019년도에는 $697였답니다. 인플레이션도 많이 높아진 거네요. 대학생은 올해 $1200 쓸 것 그리고 백투스쿨 때 준비하는 것이요. 지난해에는 $1058 이것도 아마 랩탑이 상당 부분 차지했겠죠. 2019년도에는 $977였습니다. 랩탑은요. 킨더가든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는 49%가 산다고 하고 대학생은 57%입니다. 오랜만에 제법 큰 폭의 초당적인 일이 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상원이 100명이잖아요. 찬성 67명, 반대 32명. 이 찬성에 17명의 공화당이 민주당 전원에 합세를 한 건데 그래서 67이 나왔죠.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기간산업안을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먼데 이것을 이제 정말 토론에 붙인다 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인데 어떻게 조절을 하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역사적이다. 공화당 의원이 17명이나 과거에 많이 있었던 일인데 했기 때문에 공식 토론을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동안 밀고 당기면서 백악관이 초당적인 것을 원했죠.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5,500억 달러 정도 가운데서 한 400억 달러는 다리 놓고 390억 달러 교통에 550억 달러는 물 워러와 관련된 기간 시설에 그밖에 이제 중요한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곳에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 관한 이 기간 시설을 확립하는 것에도 돈을 쓰고 1조 2천억 달러 하면은 뭐 빨리 되면은 여기서 또 뭐 경기 활성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아젠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잠시 뒤에 올림픽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올림픽에서는 여러 가지 기록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한국, 미국, 일본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죠. 그런데 가장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기권한다 하고 단체전에서도 또 개인 체조에서도 그렇게 했었던 선수죠. 그런데 그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것 같네요. 이 사이먼 베일즈가 단체전에서 나오고 압박감 못 이기겠다 하면서 개인에서도 나오고 했었을 때 텍사스의 부검찰총장이 아론 로이츠 부검찰총장이 국가망신이다라고 트윗을 했어요. 너무 어린애 같고 이기적이다. 정신줄을 놓고 뭐 하는 거야.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선수들부터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의 보스인 텍사스주의 검찰총장도 내부로 조사를 하겠다. 우리 검찰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금방 꼬리 내리고 내가 정말 실수했다. 크게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가망신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또 애국자라고 그 사이먼 베일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사이먼 베일즈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린 것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유명한 가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뭐 저스틴 비버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압박은 당신밖에 아무도 모를 거예요. 본인도 유명하니까 알잖아요. 싱어. 그래서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지켜나갈 수 없다 하고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체조 선수는 사이먼 베일러는 자신을 비난한 사람의 글도 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고요. 또 뭐 많은 올림픽 선수들은 동병상련으로 나도 그런 건 느낀다. 선수 이전의 사람이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의 일이 있으면 꼭 그 다음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베일즈 선수가 기권하고 나서 미국에서 올림픽에는 처음 출전을 했어요. 다른 큰 대회는 많이 나갔지만 수니 뭐 중간에 다른 이름도 있지만 라오스계입니다. 라오스계인데 이 수니 처음 출전을 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받았죠. 개인 분야에서 금메달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엄마 아빠가 이민자 출신이고 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되고요. 스토리는 이어지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